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에는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 그리고 황수옥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무려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자, 다음 주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해왔던 거, 이제 100%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면제를 얘기는 해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쯤에 이제 미국의 이제 무역학자법 이제 232조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애플 자체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은 25% 관세를 얘기를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5천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까지 합치면서 이제 향후에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실제적으로 미국에 증설을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테일리파크 같은 이제 파운드리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패키징 관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쪽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완제품만 이걸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파운드리가 아닌 메모리 쪽을 얘기할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스타게이트 이제 프로젝트와 같이 실제적으로 향후에 그런 메모리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좀 부담이 굉장히 좀 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증설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이슈는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을 오히려 해소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100% 관세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관세율인데, 근데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면제가 될 수 있다니까 여기서 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황수옥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 범위, 면제 요건, 그리고 발효일,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디까지를 소위 반도체로 인정할 것이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반도체를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를 하면서 HS 코드 기준으로 20여 가지 품목을 그 정의 안에 담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담았던 이유가 얘네를 따로 나중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때 포함되었던 게 HS 코드 기준으로 854A라고 하는 집적 회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CPU, GPU에 해당하는 그 칩들은 물론 포함이 되고, 여기에 무선 통신 전화기,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컴퓨터 등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컴퓨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PC뿐만 아니라 그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 렉 단위로 들어가는 그 대형 컴퓨터, 그런 컴퓨터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모두 포함이 되면 대만에서 이제 조립되어서 미국에 수입되던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GPU 같은 애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제 요건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8월 7일에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폭스뉴스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안 지으면 100% 관세 부과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기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미국산인가에 대한 정의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효율도 좀 관건인 게, 얼마나 유예 기간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의도하는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유예 기간 거의 없이 발효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관세 때리는 건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30일이든 60일이든 유효 기간을 준다라고 하면 그 전에 다른 국가들과 이제 유예 기간 두면서 협상의 과정을 거쳤었는데, 뭐 그런 협상의 도구로서 해석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자동차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관세를 두고 굉장히 큰 혼선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일본 측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 혼선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앞으로 15%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과연 언제쯤부터 이게 낮아지는지도 아직까지 좀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과연 미국의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GM의 이제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관세 이하는 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죠. 실제로 영업이익도 그 30% 이상 좀 감축을 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일단 지금 일본이 지금 혼다나 아니면 도요타, 닛산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7%에서 그 30% 이제 대미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그만큼 이시바 이제 총리도 그만큼 자동차 좀 관세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협상이 좀 품목이었던 걸로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특히 이제 세그먼트 같은 경우도 특히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대형 이제 픽업 트럭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흔히 중형 뭐 관련된 RV 모델이나 이제 중형 이제 픽업 트럭 위주가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겠죠. 최근에 이제 GM이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이 GMP 관련 플랫폼 이제 공동 관련 개발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어제도 그 이슈가 나오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GM도 북미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꾸준히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일본에서의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대차와 좀 손을 잡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는 멕시코와 그 캐나다 쪽에 대한 관세가 이제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또 관세 이율에 따라서 실제로 GM이나 포드에 대한 영향이 좀 클 수가 좀 있다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멕시코에 대한 공장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야 좀 그에 대한 전략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손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뭐 16조 원에 추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중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피해액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자동차 회사들의 이런 피해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GM이 이제 대미 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대략 한 50%, 60%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대략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리쇼링에 대한 효과들이 물론 하나둘씩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생산이 그나마 이번에 7월달 데이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부진해왔던 모습들이 그런 세그먼트에 대한 전략들이 좀 변경되고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GM이나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아마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으로 좀 나왔던 만큼 향후에 이런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물론 한 4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협상들이 좀 더 중요하게 좀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또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건 인도가 아니거든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자, 황수옥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하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건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우려의 시각인데 중국이 히토류 가공에서 사실상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강경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연구 자석과 같은 그런 일부 공급망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명시적으로 피한다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여전히 무역 협상의 프로세스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에너지 권한 이제 중국의 주권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이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데 간섭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압박은 유지를 하지만 당장의 어떤 결렬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 인도에 대한 가시적 압박을 통해서 중국에는 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다른 한편에서 좀 이미 좀 주고 있는 그런 뭐랄까 돌려서 위협하기 이런 정도의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 공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미국 경제 이 굉장히 좋다. 이게 주던 내용이었거든요. 과연
미국 경제가 실제로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보고서 그쪽 이제 고용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하향 조정됐고 실제로 이제 5월과 6월 달 실제 고용 수치 자체가 25만 명이 이제 축소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은 일단 금리에 대한 인하 기조가 좀 굉장히 커졌죠. 대신에 실업률 자체가 4.2%로 소폭 이제 상승하는 흐름에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시장에서 좀 굉장히 해석이 좀 분분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는 이제 PCE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좀 해석을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만약에 다음 주 같은 경우 지난 CPI 물가 같은 경우가 이제 코어 이제 그 관련 CPI 자체가 대략 한 2.9%가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물가까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미 고용자 데이터 자체가 좀 가장된 이슈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그에 대한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께서 마침 이제 물가 지표를 얘기하셨는데, 자, 미국의 고용 쇼크로 인해서 다음 주에 발표된 과연 미국의 CPI, PPI 이런 물가 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자, 황수옥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기준은 결국엔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느냐, 하회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 시장은 걱정할 것이고 하회를 하면 다시 환호할 것이라 보는데 6월 CPI와 코어 CPI의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2.7, 2.9였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7월 값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는 각각 2.8과 3.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인즉슨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그 전달보다는 지난달에 소폭 물가 압력이 좀 더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 기대인 건데 이런 기대의 배경은 결국엔 관세의 후행적인 물가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걱정인 거죠. 관세 물가 압력이 지금 시장의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전 한편에서는 걱정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 지표 바스켓에 반영되는 비중에 있습니다. CPI는 이제 주요 소비자 품목들을 이제 몇 %씩 이제 조합을 해서 바스켓으로 구성해서 전체 물가 지수를 형성을 하는데 그 에너지와 그 농산물을 제외한 재화 물가가 전체 CPI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입니다.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물가의 비중은 이 정도라는 건데 뭐 얘네들이 이제 지금까지 반영되어 온 숫자가 4월, 5월, 6월 반영되어 온 숫자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 물가 지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임대료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의 주택 임대료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재화 물가의 상승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주택 임대료는 주택 가격에 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면요. 최근 이제 집값이 모기지 금액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언더워터라고 하는데 미국 도시 외곽 지역에서 언더워터가 나오는 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20개 도시 주택 가격을 집계하는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도 지난 5월에 전월 대비 0.3% 하락을 했고요. 레드핀에서 집계하는 상위 50개 도시 중에 14곳의 그 주택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관세 영향을 받을 재화 물가 압력을 이제 안정되는 주택 임대료가 계속 이제 상쇄를 해주면서 이제 관세 물가 압력을 좀 더 덜어도 되지 그런 걱정을 좀 더 덜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음 주 물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지표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준의 변화가 앞으로 주목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미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뭐 임시지만 새로운 연준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이 더 비둘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화진 과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7월 달 이제 FOMC 이제 구성이 한 12명 정도가 되죠. 그때 이날을 이제 강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우만 이사나 이제 윌러 이제 연준 이사 이제 2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스티브 이제 미란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한 3명 정도는 되겠죠. 물론 이제 스티브 미란 자체가 그동안 이제 계속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게 결국에는 이제 중앙연준은행에 관련된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앙은행에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를 계속 부각해왔던 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임명됐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비둘기파적인 흐름보다도 좀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좀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고용이든 물가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만 이제 계속 꾸준히 나가게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비둘기파적인 아니더라도 그만큼 통화 정책은 알아서 저는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괜히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그동안 나와왔던 연준에 관련된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조금 우려 섞인 말들을 좀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일단 JP 모건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좀 바꿨거든요. 원래 한 12월부터 금리 인하될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9월로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8월 달에 이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볼 때는 고용 지표, 이거 9월이 좀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황수욱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준의 스탠스 자체도 남은 이제 물가 지표랑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고, 지난 6월에 확인되었던 점도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내 2회 인하를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9월, 12월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9월 인하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좀 유력할 가능성이 있다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의 목표가 이중 책무라 그래서 완전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고용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비농업 취업자 수 전월 대비 증감의 숫자가 지난 35년 동안 월 평균 11.9만 명씩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확인된 지표가 10,000명 단위, 그리고 7월에 확인된 숫자도 7만 명, 이런 숫자들은 평년 수준 대비 낮은 숫자라는 거고, 이제 경기 둔화를 확실히 이제 시그널링 해주는 지표의 확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 보고요. 여기서 앞으로 확인되는 지표들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 지표가 안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향후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냐,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도 뭐 ISM 제조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계속 이제 둔화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골드만사스도 지금 뭐 올해 뭐 최대 뭐 3회까지 좀 얘기는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번 8월달에 나오는 7월달 데이터가 하나둘씩 좀 중요하게 조금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이 둔화되는 모습들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불법 이민 정책이나 이와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고용자 수가 크게 좀 줄어든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8월 데이터가 뭐 고용자 수나 또 PC 데이터 같은 경우도 3% 이상 이제 올라가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9월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냐, 결국에는 이게 B컷이냐 아니면 베이비컷이냐, 이거 차이에 좀 향후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 뭐 CPI든 PC이든 뭐 추후에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3-4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금리 이제 9월달 FOMC 이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폭이 어느 정도냐,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일단 뭐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따져본다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퍼플렉스티에 200억 원대의 저작권 관련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게 요미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사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GPT-5에 발표를 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과연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규제도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황수옥 연구원께서는 과연 AI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방금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AI 산업에 대한 커다란 정책 기조는 규제를 하기보다는 장려하는 방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했었던 일부 규제들을 오히려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을 계속 밀어주고 있고, 그 밀어주는 데의 큰 그림은 결국에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이 10년짜리 트렌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2023년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3년 차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제 전반부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그 큰 틀을 봐야 된다라 보고요. 좀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AI 산업이 어느 위치에 있나를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이 젠슨왕이 얘기를 하는 AI의 진화 단계가 뭐 퍼셉티브 AI, 제너러티브 AI, 그리고 에이전틱 AI를 거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피지컬 AI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위치는 에이전틱 AI 시대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너러티브 AI는 이제 뭐 올해 초에 커머더타이제이션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오픈 AI,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장 앞서 있는 LLM들은 월간 활성자 수가 이제 수십억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좋은 기능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든가 더 많은 사람이 쓰게끔 하는 경로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은 AI GPU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가 또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산업이나 주식시장의 추세를 볼 때 두 가지가 이제 추세를 꺾는 요인이라 보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고요. 두 번째는 과잉 공급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아니고 특히 이제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가 아직 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좀 더 긴 호흡에서 AI 산업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도주를 좀 더 모멘텀 투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로 안에서 새로운 AI가 발현해 줄 수 있는 신산업들, 이를테면 AI 헬스케어라든가 그 뒤에 나온 로봇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또 다시 뭔가 텐베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투자 전략 이화진 과장께서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GPT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던 게 지브리 스튜디오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여러 저작권 관련된 뭐 라이센스 이슈도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디지털법, 관세와 관련된 협상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장기적인 이런 여러 허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AI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나 AI 칩과 관련된 수요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증시 인사이트에서 이화진 과장 그리고 황숙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